동해 바닷가 어느 어촌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며느리 소월이 시어머니 몰래 대들보에 매달린 마른 명태 한 다발을 끌어내렸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친정아버지께 끓여드릴 명태국 그 한 그릇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끝으로 명태의 딱딱한 배를 가르는 순간 소월의 손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메마른 명태살 사이로 촘촘하게 박혀있던 것은 은전이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세 입. 명태 한 마리마다 은전 선원 잎이 뱃속 깊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소월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것을 위해 그 무섭고 독한 살림을 한 것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명태만은 손대지 못하게 했던 진짜 이유. 그 속에 숨겨진 사연을 들으시면 아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동해 바닷가 끝자락에 갯바위를 병풍처럼 두르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조그마한 어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명태골이라 불렀습니다. 겨울이면 명태가 지천으로 잡혀 곳간마다 마른 명태다발이 주렁주렁 매달리던 풍족한 마을이었기 때문이지요. 허나 그 명태골에 3년째 흉어가 들었습니다. 바다가 노한 것인지 하늘이 등을 돌린 것인지 그물을 던져도 올라오는 것이라곤 해초 부스러기와 깨진 조개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배를 끌고 나간 사내들은 빈 그물만 축축하게 걷어안고 돌아왔고 포구에서 기다리던 안악들의 한숨 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깊게 마을을 적시곤 했습니다. 그 쓸쓸한 어촌, 해풍에 기울어진 돌담집 맨 끄트머리에 강씨 알몸과 며느리 소월 단 두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갯바위를 주워다 엉성하게 쌓아 올린 돌담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지붕을 덮은 해초 이영은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푸드득 소리를 내며 날아갈 듯 흔들렸습니다. 방은 고작 한 칸, 부엌은 아궁이 하나에 솥 하나가 전부였고 마당이라 할 것도 없이 몇 걸음만 나서면 바로 갯바위였습니다. 밤이면 파도가 돌담을 때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그대로 전해져 와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뗏목 위에서 잠을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소월은 본디 이 바닷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륙 깊숙한 고을, 산 아래 너른 논들이 펼쳐진 양반마을에서 나고 자란 규수였습니다. 아버지 배진사는 비록 가세가 기울었으되 그를 가르치는 훈장 노릇으로 근근히 체면을 유지하던 선비였고 소월은 그 슬하에서 천자문도 떼고 바느질도 곱게 배운 얌전한 아가씨였습니다. 허나 흉년이 3년째 이어지니 양반의 체면이란 것도 쌀독 앞에서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먹여 살릴 길이 막막해진 배진사는 눈물을 삼키며 딸을 머나먼 동해 어촌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바다에서는 고기라도 잡혀 굶지는 않을 것이라는 절박한 아비의 한 가닥 희망이었지요. 허나 소월이 시집 온 해부터 바다마저 등을 돌렸으니 이것이 무슨 팔자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평생 흙냄새만 맡고 자란 소월에게 바닷바람은 칼날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해풍은 고운 살결을 갈라놓았고 코를 찌르는 비린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생선 다듬는 법도 모르고 해초 말리는 법도 모르고 갯벌에서 조개 캐는 법은 더더욱 모르는 며느리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소월을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 강씨의 눈빛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강씨는 본래 이 명태골에서 나고 자란 바다 여인이었습니다. 15살 때부터 배 위에서 그물을 당겼고 시퍼런 파도가 뒤집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억센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겨울 폭풍을 만나 배째 바다에 삼켜졌고 아들 해동마저 돈을 벌겠다며 먼 바다 원양 어선에 올라탄 뒤 반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겨진 것이라고는 해풍에 갈라진 돌담집과 대들보에 매달린 마른 명태 20마리, 그리고 바다도 모르는 육지 며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가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못마땅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조개 하나 제대로까지 못하는 손, 생선을 만지면 인상부터 쓰는 버릇, 해초를 말려놓으면 뒤집을 줄 몰라 죄다 곰팡이 피워놓는 실수. 강 씨의 눈에 소월은 바닷가에서 살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해동이 뭣도 모르고 데려온 쓸모없는 육지 계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의 입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선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밥을 지으면 왜 이리 질척하냐. 뱃사람은 된 밥을 먹어야 힘을 쓰지. 라 타박하고, 빨래를 하면 바닷물에 헹궈야 소금기가 빠지지. 민물로 빨면 옷이 삭는다. 고 호통쳤습니다. 소월이 무엇을 하든 한 가지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듯 했습니다. 허나 소월을 가장 괴롭힌 것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 매달린 그것이었습니다. 안방 대들보에는 새끼줄로 묶인 마른 명태 20마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꼬들꼬들하게 잘 말린 명태들은 바닷바람에 적당히 수분이 빠져 황금빛을 띠고 있었는데 그 빛깔이 어찌나 고운지 마치 대들보에 황금 물고기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소월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저 명태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명태의 마른 살점에 닿으면 비늘 자국이 은빛으로 아른거려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꼬리를 흔드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마리만 떼어다 국을 끓이면 뼈째 고와 뜨거운 국물을 마실 수 있을 텐데. 소월은 밤마다 침을 삼켰습니다. 빈속에 고이는 침은 쓰디 쓴 것이었지만 명태를 떠올리면 절로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허나 소월은 감히 그 명태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강 씨가 그것만큼은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강 씨는 그 명태다발에 관해서만큼은 귀신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대들보를 올려다보아 명태의 개수를 세었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안방으로 달려가 명태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혹여 소월이 명태 쪽으로 눈길이라도 돌리면 여지없이 서리빨 같은 눈초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틀째 멀건 해초 중간 마시던 소월이 무심코 대들보를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를 놓치지 않은 강 씨가 솥뚜껑을 탕 하고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저 명태 쳐다보지 마라. 소월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네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명태다. 죽은 이의 혼백을 달래는 재물인데 산 사람 배 채우자고 허투루 쓸 수는 없는 법이야. 알겠느냐? 소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가 막혀서였습니다. 산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죽은 사람 제사상 걱정을 하시다니. 하지만 감히 대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라는 말 앞에서는 효도의 무게가 허기보다 앞서는 것이 당시의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예, 어머니,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 대답했습니다만 코끝이 시큰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열흘, 20날 이어지면서 소월의 마음속에는 그 명태에 대한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싶다는 욕구였고, 그 다음에는 원망이었고, 나중에는 분노에 가까운 것이 되었습니다. 저 명태만 없으면, 아니, 저 명태가 대들보에 매달린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지만 않으면 이 허기가 조금은 덜할 텐데. 소월은 때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밤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소월은 몸을 웅크린 채 이를 악물고 허기를 참았습니다.
빈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 창피해서 이불로 배를 꽉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을까 봐서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고프다는 소리를 하면 돌아오는 것은 늘 같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바닷물이라도 마셔라. 짠물이 속을 채워준다. 그것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소월은 그 말이 칼끝보다 아프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소월은 요의가 급하여 잠에서 깨었습니다. 뒷간에 다녀오려고 살그머니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키는데 안방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월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각, 사각. 무언가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가늘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사람의 손놀림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도둑인가 싶어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곧 그 소리 사이사이로 시어머니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한 입만 더 넣으면 되겠다. 소월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안방 문틈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소월이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여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시어머니가 대들보에서 내린 마른 명태 한 마리의 배를 조심스럽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바짝 마른 명태의 딱딱한 살 사이에 무언가를 밀어넣고는 마른 살점을 도로 여며 원래 모양으로 되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태를 만지작거리는 시어머니의 손놀림은 마치 갓난아이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소월은 그 광경이 섬뜩했습니다. 대체 명태 뱃속에 무엇을 넣고 계신 것일까? 밤마다 저런 짓을 하고 계셨단 말인가? 소월은 이불 속으로 돌아와 눈을 질끈 감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종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각사각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손놀림 소리가 파도 소리에 실려 밤새도록 소월의 귀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월은 무심한 척 대들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명태 20마리는 어젯밤과 다름없이 가지런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꿈을 꾼 것일까? 소월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밤새 들었던 그 사각사각 소리와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이 너무나 생생하여 꿈이라 치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소월을 불렀습니다. 소월아, 이리 와 앉거라.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목소리였지만 소월은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엿본 것을 들킨 것은 아닐까 하는 조바심 때문이었습니다. 소월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사기 그릇 하나를 밀어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먹어라. 그릇 안에는 멀건 해초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건더기 하나 없는 짠 국물이었습니다. 허나 소월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저어보니 그릇바닥에 무언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얗고 보드라운 살점 몇 조각. 그것은 명태살이었습니다. 소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던 그 명태를 어째서? 소월이 멈칫하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강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내뱉었습니다. 뭘 그리 쳐다봐. 명태가 아니라 해초줄기 끓이다가 덕지가 좀 떨어진 거야. 국에 벌레가 떨어졌나 싶으면 건져내고 먹든가. 벌레라니요. 이것은 분명 명태살이었습니다. 소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초줄기에서 이런 하얀 살점이 떨어질 리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며느리가 더 캐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숙이고 그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숟가락 끝에 걸린 명태살을 입에 넣는 순간 기름지고 짭조름한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텅 비어있던 위장이 환호하는 듯했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단백질의 맛에 눈물이 핀돌았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의아했습니다. 제사상 명태를 그토록 사수하시던 분이 왜 국에 명태살을 넣으셨을까? 그것도 자신이 모를 거라 생각하시며 해초줄기라고 둘러대시다니. 소월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시어머니가 명태 뱃속에 무언가를 밀어넣던 장면과 오늘 아침 국그릇 바닥에 명태살이 겹쳐지며 기묘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의 전모를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월은 일부러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보았던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소월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파도가 갯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월은 이불 속에서 눈만 내놓고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호롱불을 켜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방 안에 주황빛 그림자가 일렁거렸습니다. 강 씨는 마른 기침을 한 번 하더니 대들보에 손을 뻗어 명태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내렸습니다. 뼈마디가 굵은 거친 손이 명태를 쓰다듬는 모양새가 어제 보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강 씨가 품에서 꺼낸 것. 소월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 씨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작고 동그란 은전이었습니다. 호롱불 빛에 은전의 표면이 반짝이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 씨는 그 은전을 명태의 갈라진 배 사이에 밀어넣더니 마른 살점으로 덮어 원래 모양을 복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새끼줄에 꿰어 대들보에 올려 매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 씨는 명태 2마리를 더 손질했습니다. 명태 1마리를 내리고 배를 벌려 은전을 넣고 다시 여미고 다시 매다는 작업을 3차례 반복하는 동안 강 씨의 입에서는 나지막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무사해야 한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소월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야. 소월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소월이라니. 며느리 이름을 그토록 부드럽게 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소월은 시집 온 이래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은전은 어디서 난 것일까? 돌담집 살림이 이 지경인데 은전이라니. 시어머니가 어디에 숨겨두셨던 것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소월은 자는 척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의 베개는 이유 모를 눈물로 젖었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감사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한 올 한 올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옥순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내미는 해초국 그릇 바닥에는 어김없이 명태살 조각 2점이 숨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퉁명스러운 얼굴로 해초 끓이면 덕지가 떨어진다는 같은 핑계를 반복했습니다. 소월은 이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귀한 명태라며 눈도 못 뜨게 하던 시어머니가 밤이면 몰래 명태살을 뜯어 며느리국에 넣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허나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명태 뱃속의 은전은 대체 무슨 용도인지, 왜 하필 명태 안에 숨기는 것인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녕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인지 아끼는 것인지 소월의 머릿속은 풀리지 않는 물음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바람이 잔잔한 겨울치고는 드물게 포근한 날이었습니다. 소월은 갯바위에 나가 미역줄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곱아 제대로 쥘 수도 없는 미역줄기를 하나하나 주워 광주리에 담는데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월아! 소월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사람은 이웃집 삼돌이네 안악이었습니다.
삼돌이네는 이 갯마을에서 유일하게 소월에게 말을 붙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내륙 출신이라 육지것의 서러움을 알아주는 소월에게는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삼돌이네가 소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삼돌이네는 한참을 헐떡이다가 겨우 숨을 고르고는 소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소월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오늘 아침에 우리 박각 양반이 내륙장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너희 친정마을 사람을 만났다는구나. 친정이라는 말에 소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집온 이래 친정 소식은 까마득했습니다. 편지 한 장 전할 길이 없는 먼 어촌이라 아버지가 어찌 지내시는지 병화는 나으셨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이요? 아버지 소식입니까? 삼돌이네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월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마치 이 말을 하고 나면 소월이 쓰러질 것을 미리 알고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 배진사 어르신이 병환으로 눕셨다는구나. 그것도 보름이 넘었는데 약 한 첩 못 쓰고 계신다더라.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져서 약값은커녕 미음 한 그릇 올릴 사정이 못 된다고. 소월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고 눈앞에서 파도도 갯바위도 삼돌이네의 얼굴도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미역줄기가 스르륵 빠져나가 갯바위 위에 축 늘어졌지만 소월은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름이나... 소월의 입에서 실바람 같은 음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삼돌이네가 소월의 팔을 붙잡아 겨우 버텼습니다. 삼돌이네가 소월의 등을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마을 사람 말이 배진사 어르신이 약만 제때 쓰시면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약값이라는구나. 당귀에 황기에 녹용까지 보약 한 첩에 은전 대여섯 잎은 있어야 한다더라. 허나 너희 친정에는 엽전 한 잎도 없다 했으니. 삼돌이네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약을 쓰면 살 수 있는데 약값이 없어 죽어간다.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소월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온몸의 감각이 모조리 사라져버려 통증조차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미친 듯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계신다. 약값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은전 한 잎이 없다. 그 순간 소월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호롱불 아래에서 시어머니가 명태 뱃속에 밀어넣던 그것. 반짝반짝 빛나던 작고 동그란 은전. 명태 한 마리에 1000원 20마리면 도합 60잎이 넘는 은전이 저 대들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소월은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소스라쳤습니다. 아니다. 안 된다. 저것은 시어머니의 것이다. 내가 어찌 감히...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병상에 누워 뼈만 남은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약한 첩이면 살릴 수 있는 아버지를 은전이 없어서 그냥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소월은 갯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는 회색빛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수평선 너머로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파도만이 무심하게 밀려왔다 밀려갈 뿐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소월은 마당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붕 밑 대들보에 매달려 있을 마른 명태 20마리,
그 뱃속에 촘촘히 박혀 있을 은전들. 소월의 시선은 마치 돌벽을 뚫고 명태를 보는 것처럼 허공의 한 점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훔치자. 아니, 훔치는 것이 아니다. 빌리는 것이다. 아버지를 살린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무릎을 꿇고 빌면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 명태만큼은 제사상에 올릴 것이라며 목숨처럼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니, 명태 안의 은전은 시어머니가 평생을 모으신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며느리가 몰래 꺼내간다면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월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은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해풍이 치맛자락을 미친 듯이 날려도 소월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왼편으로는 아버지의 얼굴이, 오른편으로는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두 사람의 형상이 번갈아 떠올라 소월의 머리를 쥐어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해가 서쪽 바다로 기울어 수평선 위에 핏빛 노을이 번지기 시작할 무렵 소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월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솔직하게 사정을 여쭙자. 훔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빌어보자. 소월은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떨리는 두 손을 치맛자락으로 꽉 움켜쥐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몇 걸음 되지도 않는 마당을 건너는 그 짧은 시간이 천리 길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는 여느 때처럼 아랫목에 앉아 그물 조각을 기워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미 낡아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물이었지만 강 씨는 그것마저 아까운 듯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엮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강 씨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미역은 좀 주었느냐? 내일 아침거리는 되겠느냐? 소월은 대답 대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등 뒤에 대고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방바닥에 닿았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강 씨가 그물 엮던 손을 멈추고 몸을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큰 절을 올리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갑자기 절은 왜 하느냐? 소월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린 자세 그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소월이 죽을 죄를 짓고 청을 올립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파도 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정적이 두 여인 사이를 감쌌습니다. 뜸들이지 말고 똑바로 말해보거라. 강 씨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소월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있는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병환으로 누워 계신 지 보름이 넘으셨다 합니다. 약 한 첩을 못 쓰고 계시다옵니다. 약값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는데 친정에는 엽전 한 입도 없다 합니다. 소월의 음성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소월은 이마를 바닥에 지식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감히 여쭐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하오나 아비가 죽어가는데 자식이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태를 주십시오. 대대보의 명태를 제게 주십시오. 친정에 가져가서 약값으로 쓰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소월은 자신이 금기를 깨뜨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지키는 제사상 명태를 그것도 가져가겠다고 입 밖에 내다니
돌아오는 것은 불호령이거나 아니면 당장 쫓겨나라는 말일 것이라 각오했습니다. 방 안에는 소월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가 파도 소리와 겹쳐 기묘한 슬픔의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월은 등짝에 빗자루가 날아올 것을 각오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날아온 것은 빗자루가 아니었습니다. 고개 들어라. 강 씨의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차분했습니다. 소월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돌벽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호롱불빛이 묘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태는 못 준다. 소월의 가슴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 내 말 안 들리느냐? 명태는 못 준다. 저것은 네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것이라고 몇 번을 말했느냐? 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쇠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소월은 다시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한 마리만이라도, 아니 반마리라도 좋습니다. 제발. 시끄럽다. 한 마리도 반마리도 없다. 죽은 이의 재물에 손을 대면 벌을 받느니라. 소월은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체면도 도리도 다 잊고 아이처럼 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돌부처처럼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월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무렵 강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소월의 앞에 툭 하고 떨어진 것은 굵은 새끼줄로 단단히 묶인 진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제법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에서 코를 찌르는 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소월이 눈물 젖은 얼굴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강 씨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뭡니까 이것이? 네 눈에 안 보이느냐? 명태 대가리다. 명태 대가리라니. 소월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 씨가 팔짱을 끼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명태를 손질하다 보면 대가리가 남지 않겠느냐. 버리기 아까워 모아둔 것이다. 쓸모있는 살코기는 한 점도 없고 뼈다귀하고 아가미 짝밖에 없으니 제사상에는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쌓아두었는데 네 친정이 그리 어렵다니 이거라도 가져가서 대가리국이라도 끓여드려라. 뼈 우린 국물이 약은 못 되어도 기력 회복에는 도움이 될 게다. 소월은 멍하니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보니 과연 바짝 마른 명태 대가리 수십 개가 빽빽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눈알은 쪼그라들어 있고 아가미 뼈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솔직히 말해 볼품없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생선 장수가 보면 거저줘도 안 가져갈 잡것이었습니다. 소월의 눈에 도끼가 살았습니다. 기가 막혀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간다는데 명태 대가리를 가져가라니. 약값으로 은전이 필요하다고 말했건만 돌아온 것은 뼈다귀 보따리라니. 이것이 정녕 사람이 할 짓입니까? 소월은 울컥 치미는 분노를 삼키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모욕이라 느꼈습니다. 차라리 빈손으로 가라고 하시지 짐승 사료만도 못한 명태 대가리를 안겨주시다니. 이건 돕는 게 아니라 비웃는 거라고, 양반 사돈이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무언의 멸시라고 소월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보따리를 밀쳐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라도 가져가지 않으면 정말로 빈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가면 아버지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가리 국물이라도 한 그릇 끓여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생각이 소월의 자존심을 간신히 눌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소월은 이를 악물고 보따리를 등에 졌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명태대가리가 가득한 보따리치고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만 분노와 서러움에 사로잡힌 소월은 그 이상한 무게감을 알아챌 겨를이 없었습니다. 소월이 살인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월아. 소월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무릎을 꿇고 매달릴 것 같아서, 아니면 보따리를 내던지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아서 차마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강 씨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길에서 보따리 열어보지 마라. 열면 비린내에 들짐승이 덤빌 수 있다. 친정에 도착해서 열어라. 알겠느냐? 참으로 이상한 당부였습니다. 명태 대가리를 가져가면서 중간에 열어보지 말라니. 들짐승이 비린내를 맡고 온다는 것도 억지서 온 핑계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갯바위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살인문 밖으로 며느리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강 씨의 하얀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흩뜨렸지만 강 씨는 마치 갯바위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이 해안가의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에야 강 씨의 굳게 다물었던 입술 사이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부디 무사히 가거라. 미련한 거사. 그 음성은 바다에 삼켜져 소월에게는 닿지 못했습니다. 오직 갯바위 위에 갈매기 한 마리만이 그 쓸쓸한 한마디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소월이 걸어야 할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시댁이 있는 해안 어촌에서 친정이 있는 내륙 고을까지는 산 하나를 넘고 들 하나를 건너야 했습니다. 장정의 발걸음으로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물며 며칠째 해초죽으로 연명하던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등짐까지 지고 가야 하는 형편이니 그 고생이 오죽하겠습니까? 해안 절벽을 따라 난 좁은 오솔길을 걷기 시작한 소월의 발걸음은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 등에 진 보따리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좌우로 출렁거리며 몸의 중심을 흔들었습니다. 소월은 보따리의 새끼줄을 양 어깨에 단단히 걸치고 앞으로 허리를 숙인 채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이상한 것은 무게였습니다. 마른 명태대가리란 것이 원래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던가요? 살은 다 발라내고 뼈다귀만 남은 대가리가 이토록 어깨를 짓누를 수 있단 말입니까? 소월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뼈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났습니다만 그 소리 사이에 묘하게 묵직한 울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소월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해안길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바닷바람은 잦아들었지만 그 대신 산속의 냉기가 옷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겨울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잎을 다 떨군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손가락처럼 뻗어 있었고 땅 위에는 눈이 녹담한 채 얼어붙은 진흙이 질퍽거렸습니다. 소월의 낡은 집시는 진흙 속으로 쑥쑥 빠져들었고 발을 뺄 때마다 쩝쩝 소리가 나며 진흙이 버선을 적셨습니다. 고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완만하던 경사가 점점 가팔라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두 손을 짚고 기어 올라야 할 만큼 험해졌습니다. 소월은 등짐의 무게 때문에 몸이 자꾸 뒤로 젖혀져 중심을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올라가면 가지가 부러지고 바위를 잡으면 이끼가 미끄러워 손이 헛돌았습니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맺혔지만 소월은 손가락을 호호 불어가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 그 고비를 넘으면 또 더 가파른 오르막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산이 소월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정녕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겠느냐고, 진정으로 아비를 살리겠다는 각오가 있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가야만 합니다. 소월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할 상대는 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이르기도 전에 소월은 3번이나 주저앉았습니다.
처음 주저앉았을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였고, 두 번째는 어지러워 눈앞이 깜깜해져서였고, 세 번째는 배가 너무 고파 위장이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보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이라고는 해초국물 몇 모금이 전부였으니 이 험한 산길을 감당할 기력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저앉았을 때 소월은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등짐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고 가쁜 숨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와 척추를 따라 스며들었지만 일어설 힘이 없어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보따리에서 올라오는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그 냄새는 시어머니의 부엌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소월은 문득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건넨 해초국을 떠올렸습니다. 그릇바닥에 숨겨져 있던 명태살 조각, 해초 줄기라며 둘러대던 시어머니의 퉁명스러운 얼굴, 그리고 어젯밤 호롱불 아래에서 명태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리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소월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야. 소월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은 명태를 아끼시는 것이지 나를 아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녕 나를 아끼시는 분이라면 이 꼴로 보내셨겠습니까? 명태 대가리를 짊어지고 산을 넘으라니 이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소월은 원망을 연료 삼아 다시 일어섰습니다. 원망이라도 하지 않으면 다리에 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해야 걸을 수 있었고 분노해야 비탈길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고갯마루에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해안의 바닷바람과는 또 다른 칼날이었습니다. 습기가 빠진 마른 칼바람이 소월의 얇은 저고리를 관통하며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소월은 팔로 자기 몸을 끌어안으며 이를 달달 떨었습니다. 고개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올라올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산 아래로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그 들판강 건너편에 작은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월의 친정이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을 보는 순간 안도감보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저 마을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볼 것이었습니다. 한때 배진사 때 규수라 불리며 곱게 살아던 소월이가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진흙투성이인 꼴로 등에는 비린내 진동하는 명태 대가리 보따리를 지고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었습니다. 수치심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계신다. 체면이 대수냐, 비린내가 대수냐. 대가리 국물이라도 한 그릇 끓여드리는 것이 딸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소월은 보따리 끈을 고쳐 졸라매고 내리막을 시작했습니다. 내리막길은 올라갈 때와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등짐의 무게가 앞으로 쏠리며 걸음을 뗄 때마다 꼬꾸라질 것 같았습니다. 소월은 뒷걸음을 치듯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다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얼어붙은 진흙 위에 낡은 집신이 미끄러졌습니다. 소월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등에 진 보따리의 무게가 소월의 몸을 쓰러뜨리는 쪽으로 가속을 붙였습니다. 소월은 반사적으로 두 팔을 뻗어 땅을 짚었지만 비탈진 경사에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으로 구르며 보따리째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보따리가 땅에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에 묶여있던 새끼줄이 느슨해지며 보따리의 입구가 벌어졌습니다. 마른 명태 대가리 몇 개가 대구르르 굴러나왔습니다. 소월은 몸을 일으키며 허겁지겁 흩어진 대가리를 줍다가 멈칫했습니다. 굴러나온 대가리 하나가 충격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메마른 뼈 사이로 무언가가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처음에 그것이 말라붙은 아가미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가미 뼈가 아니었습니다. 갈색으로 바른 작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소월은 갈라진 대가리를 집어들고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빼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한지 조각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귀 성냥, 황기 두냥, 이 처방대로 약을 지으시게. 소월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귀, 황기. 이것은 약재 처방전이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명태대가리 안에 약 처방전을 넣어두셨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 소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채 다른 대가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마른 뼈를 비틀어 갈랐습니다. 뼈가 바스러지며 벌어진 그 안에서 역시나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약재 이름이 아니라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보시게. 약값은 안에 넣어두었으니 꼭 약을 지으시게. 약값이라니. 안에 넣어두었다니. 소월의 손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가리를 하나 더 쪼갰습니다. 우두둑 뼈가 갈라지며 벌어진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 쪽지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동그란 은전이었습니다. 소월의 숨이 멎었습니다. 명태대가리의 두개골 안쪽, 뇌가 있던 빈 공간에 은전 두 잎이 나란히 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른 살점으로 덮여 있어 겉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게 마치 처음부터 명태뼈의 일부인 것처럼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월은 미친 사람처럼 대가리를 하나하나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대가리에서도 은전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에서도, 네 번째에서도. 대가리마다 두 잎에서 성잎의 은전이 두개골 속에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리에는 은전 대신 작은 약재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른 당귀 뿌리리와 황기 조각을 종이에 싸서 대가리 안에 채워 넣으셨던 것입니다. 소월은 비탈길 한가운데에 주저앉은 채 흩어진 은전과 약재 뭉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흙바닥 위에 나뒹구는 명태대가리 조각들 사이로 은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밤마다 명태 뱃속에 넣던 바로 그 은전이었습니다. 소월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번개가 치듯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 접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언젠가 친정에 가야 할 날이 올 것을, 사돈어른이 병환으로 약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을. 그래서 밤마다 몰래 명태 뱃속에 은전을 넣고 대가리 안에도 은전과 약재를 채워 넣으셨던 것입니다. 대들보의 명태는 제사상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사돈을 살리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해온 비상금이자 구급 약재였습니다. 목숨처럼 지킨 것은 죽은 남편의 혼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명태를 달라는 며느리의 간청을 왜 거절하셨을까요? 대가리만 가져가라고 하신 까닭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소월은 흩어진 쪽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보시게. 시어머니는 쪽지를 사돈에게 보내신 것이지 며느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소월에게 명태를 통째로 주었다면 소월은 명태쌀을 뜯어 국을 끓이거나 장에 내다 팔았을 것입니다. 명태 뱃속과 대가리 속에 숨겨둔 은전과 약재는 발견되지 못한 채 허투루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품없는 대가리만 보따리에 담아 보냈으니 친정아버지가 직접 대가리를 손질하시다가 그 안에 은전과 쪽지를 발견하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명태 대가리를 보낸 것에는 또 하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쌀이나 은전을 대놓고 보냈다면 양반이셨던 사돈어른의 체면에 상처가 됩니다.
시집간 딸네 집에서 구호물자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배진사의 자존심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지만 명태대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볼품없는 생선 부산물이니 누가 보아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촌사돈이 보낸 생선 자투리라고 하면 체면이 상할 것도 없고 시선을 끌 것도 없습니다. 겉은 하찮은 대가리 돼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보물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왕겨 속에 쌀을 숨기듯 명태대가리 속에 은전을 숨긴 것입니다. 소월은 산비탈 한가운데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이마가 흙에 박히고 손톱이 땅을 긁었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이 겨울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독하다고, 매정하다고, 명태대가리를 주다니 사람이 아니라고 속으로 저주했습니다. 이 고갯길을 오르면서도 원망을 연료 삼아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원망이 지금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살리고 계셨습니다. 명태쌀을 해초줄기라 속이며 국에 넣어주신 것도, 배고프면 바닷물을 마시라고 매몰차게 쏘아붙인 것도 모두 당신이 먹을 것을 줄여 며느리에게 돌리기 위한 서툰 위장이었습니다. 먹다 남은 건더기가 아니라 당신의 몫을 뜯어 며느리 그릇에 슬쩍 넣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명태를 어루만지며 울던 그 모습. 우리 소월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야 라고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 그것은 명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이 명태 안에 은전을 다 채워 넣으면 언젠가 며느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늙은 시어머니의 외롭고 처절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소월은 혓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라 부르는 그 두 글자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시집온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든 소월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은 마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월은 흙바닥 위에 흩어진 은전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한 입도 빠뜨릴세라 흙 속까지 손가락을 밀어넣어 꼼꼼히 거두었습니다. 약재 뭉치도 조심스럽게 수습하여 치마폭에 감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쪽지들을 가지런히 포개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꾸렸습니다. 남은 명태대가리를 도로 담고 새끼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직 쪼개지 않은 대가리가 절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도 은전과 약재가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한 입도 허투루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소월은 보따리를 다시 등에 졌습니다. 올라올 때 그토록 무겁고 원망스럽던 그 무게가 지금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겁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니, 시어머니의 마음의 무게까지 더해져 아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올라올 때의 무게가 분노와 수치의 무게였다면 지금의 무게는 사랑과 눈물의 무게였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십시오. 이 은전으로 아버지 약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이 불효를 용서 빌겠습니다. 소월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 천리처럼 멀던 그 길이 내려갈 때는 발에 날개가 달린 듯 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영태대가리 소리가 이제는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등을 두드려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친정마을 입구에 들어선 것은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은 소월의 기억 속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기와지붕이 줄지어 있던 넉넉한 양반마을이었는데 3년 흉년에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초가지붕마저 허물어진 집들이 즐비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오는 게 누구여? 배진사댁 막내 아니야? 맞네, 맞아. 동해 바닷가로 시집 갔다던 소월이가 아닌가? 아이고, 저 꼴 좀 봐. 머리는 산발이요, 옷은 진흙범벅이네. 등에 진 건 뭔가? 비린내가 여기까지 진동하는구먼. 명태대가리래. 시어머니가 준 게 고장 명태대가리란다. 시집 잘 갔다더니 결국 생선 쓰레기나 나르는 신세가 됐나 봐. 비수 같은 말들이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올라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상미탈에서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소월의 가슴 속에는 원망 대신 뜨거운 것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비웃어라. 실컷 비웃어라. 너희들은 모른다. 이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 명태대가리 하나하나에 어떤 사랑이 숨겨져 있는지. 너희들은 영원히 모를 것이다. 소월은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습니다. 비린내가 뭐 어떻습니까? 진흙투성이가 뭐 어떻습니까? 이 보따리 안에는 아버지를 살릴 약값과 시어머니의 목숨보다 귀한 정성이 들어있는 것을. 소월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태 비린내가 향기롭다고 느꼈습니다. 친정집 대문 앞에 선 소월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때는 소술대문이 당당하게 서 있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문짝 한쪽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마른 낙엽이 뒹굴고 담장 아래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쓸쓸한 말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월이 왔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허물어진 담장 사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소월은 무거운 보따리를 진 채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안방 문고리를 잡은 소월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소월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깥보다 더 찬 사람의 온기가 오래전에 빠져나간 듯한 냉기였습니다. 방 안 윗목에 이불 한 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이라기보다는 누더기에 가까운 얇은 호청이 사람의 형체를 겨우 덮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시로라기 같은 숨소리가 가느다랗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월은 보따리를 문가에 내려놓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 소월은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버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고을에서 이름난 선비였던 아버지 배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 위에 가죽만 남은 앙상한 형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날카롭게 솟아 얼굴이 해골처럼 보였고 눈은 깊이 들어가 검은 구멍 같았습니다. 수염은 지저분하게 자라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으며 이불 밖으로 나온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오직 턱 밑에서 가물가물 움직이는 숨결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소월입니다. 눈 좀 떠보십시오. 소월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이었습니다. 손을 주무르고 비비고 입김을 불어넣어도 온기가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소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아버지의 마른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온기가 닿았던 것일까요? 아버지의 눈꺼풀이 바르르 떨리더니 실금처럼 떠졌습니다. 초점 잃은 흐릿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이윽고 눈앞에 있는 딸의 얼굴 위에 멈췄습니다. 소월이냐?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목소리였지만 소월에게는 천둥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예, 아버지. 소월이 왔습니다. 불효녀가 이제야 왔습니다. 배진사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이불 밖으로 뻗은 앙상한 손이 떨리며 딸의 볼을 다듬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가락이 소월의 뺨위를 지나갔습니다. 꿈이 아니구나. 우리 막내가 정령 온계로구나. 꿈이 아닙니다, 아버지. 약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소월은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붙어 있을 때 약을 써야 했습니다. 소월은 보따리를 풀어 아직 쪼개지 않은 명태 대가리를 하나하나 갈랐습니다. 예상대로 대가리마다 은전과 약재 뭉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은전은 은전대로 모으고 약재는 약재대로 분류하여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은전을 다 모으니 도합 40잎이 넘었습니다. 약재는 당귀뿌리와 황기 조각이 종이에 쌓여 있었고 어떤 대가리 안에서는 말린 산삼 수염 뿌리까지 나왔습니다. 소월은 산삼 수염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산삼 수염이라니. 어촌살림에서 산삼을 구하려면 얼마나 품을 팔아야 하는 것입니까? 시어머니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아끼고 모으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한 장 더 나왔습니다. 이번 것은 다른 쪽지들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사돈 어르신 보시게. 변변치 못하나마 은전과 약재를 조금 보냅니다. 명태대가리 핑계를 댄 것은 행여 오는 길에 도적을 만날까 염려스럽고 또 하나는 사돈 어르신의 체면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것은 구휼이 아니라 한 식구가 나누어 쓰는 살림이니 부디 사양 마시고 약을 지어 잡수시게. 우리 소월이를 낳아주신 귀한 분이 어찌 쓰러지셔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쾌차하시기를 빕니다. 바다에서 강씨 올림. 소월은 그 자리에서 엎어져 울었습니다. 편지 한 글자 한 글자가 대못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소월이를 낳아주신 귀한 분. 시어머니가 사돈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며느리 앞에서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건만 명태대가리 속에 숨긴 편지에는 이토록 깊고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월은 울음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월은 은전을 품에 단단히 품고 마을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약방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겨우 문을 연 약방 주인에게 은전을 내밀며 사정했습니다. 약을 지어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어가고 계십니다. 약방 주인은 소월이 가져온 약재와 처방전을 보고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이 처방이 어디서 난 것이오? 당귀에 황기에 산상수염까지. 기력이 다한 사람을 살리는데 이만한 처방이 없소. 누가 이 처방을 내렸소? 소월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른 명태대가리 속에 넣어 보내주셨습니다. 약방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가져온 약재에 몇 가지를 더하여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관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고 쌉싸름하면서도 묵직한 약 냄새가 약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소월은 약이 다 다려질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은전으로 쌀 한 대를 사고 소금도 조금 구했습니다. 그리고 명태대가리 몇 개를 골라 가져갔습니다. 은전과 약재를 꺼내고 남은 대가리들이었지만 그래도 뼈를 고아 국물을 내면 훌륭한 보양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까지도 계산에 넣으셨던 것일까요? 겉으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대가리조차 뼈국물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으니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꾸러미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월은 먼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찬장을 뒤져 겨우 찾아낸 깨진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먼지가 수북한 아궁이에 불길이 살아나자 달그락거리는 소뚜껑 소리와 함께 부엌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아니 어쩌면 1년 만에 이 집 아궁이에 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쌀을 씻어 미음을 쓰고 명태 대가리를 솥에 넣어 뼈째 푹 고았습니다. 대가리를 고는 동안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며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부엌을 넘어 안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를 맡고 안방에서 배진사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본능이 음식 냄새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약방에서 받아온 약과 미음과 명태 국물을 소반에 올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등 뒤에 이불을 받쳐 기대게 했습니다. 아버지, 먼저 약부터 드십시오. 소월이 약사발을 입가에 대어드렸습니다. 배진사는 처음에는 넘기지 못하고 입가로 흘렸습니다. 오래 굶은 사람의 목구멍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월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약을 떠넣어 드렸습니다. 한 숟가락을 넘기고 나면 잠시 쉬게 하고 숨이 고르면 다시 한 숟가락.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자 약사발이 천천히 비어갔습니다. 약을 다 드시고 나니 이번에는 명태 대가리 국물을 떠올렸습니다. 맑고 뽀얀 국물에서 생선 특유의 짭조름하고 구수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소월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아버지의 입술에 대자 배진사의 입이 본능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배진사의 감겨있던 눈이 떠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국물이냐? 생선인가? 명태 대가리 국물입니다, 아버지.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배진사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이 귀한 것을. 소월은 아버지에게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는 동안 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배진사는 편지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은혜가 하해와 같구나. 명태 대가리 속에 이런 깊은 뜻을 숨기시다니. 내 살아서 반드시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날 밤 소월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곁에 누웠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놓았더니 얼음장 같던 방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약기운이 퍼지며 핏기가 미약하게 남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 배진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소월의 마음은 이미 산 너머 바닷가로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은전을 명태에 다 넣어 보내셨다면 시댁에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명태 대가리를 다 보내셨으니 국거리도 없으실 것입니다. 대들보에 걸린 명태 몸통은 아직 남아있겠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마저 절대 손대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맨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소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새벽에 떠나야겠습니다. 벌써 가려느냐? 하루만 더 있다가 가거라. 시어머니가 걱정됩니다. 저 보내시느라 가진 것을 다 털어 넣으셨을 텐데 지금 시댁에는 드실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배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어서 가거라. 사돈 어른께서 너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네가 곁을 지켜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남은 약은 내 힘으로 먹을 수 있다. 걱정 말고 가거라. 아버지는 은전 몇 입과 남은 약재를 소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도로 가져가서 사돈 어른께 드려라. 내 약값은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배진사는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은 네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끼시던 은비녀다. 마지막 남은 가보인데 사돈어른께 전해드려라. 명태 대가리로 이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이 늙어느니에 감사하는 마음만은 전해주거라. 소월은 은비녀를 받아들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아버지도 가진 것이 이 은비녀 하나뿐인 터에 그 마지막 것마저 사돈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내어놓으시다니. 주는 사람도 갚는 사람도 모두가 가진 것의 마지막을 꺼내어 상대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소월은 길을 나섰습니다. 올 때는 명태대가리 보따리에 짓눌려 죽을 고생을 했던 그 산길을 이번에는 가벼운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내달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아버지가 돌려주신 은전 몇잎과 은비녀 그리고 어젯밤 소월이 직접 끓여 식힌 명태대가리 국물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니, 걸은 것이 아니라 달렸습니다. 올 때는 하루가 꼬박 걸린 그 길을 돌아갈 때는 반나절 만에 주파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고갯길을 오르며 소월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하셔야 합니다. 제가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갯마루를 넘어서자 저 멀리 바닷가가 보였습니다. 회색빛 바다 위에 갈매기떼가 날고 있었고 해안 절벽 끝자락에 시댁 돌담집에 초라한 지붕이 아른거렸습니다. 소월은 산비탈을 미끄러지듯 뛰어내려갔습니다.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던 불에 치마가 찢겨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 시어머니에게 빨리 가야 한다. 그런데 마을에 다다르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월의 시댁 앞에 마을 사람 두어 명이 모여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강씨 할멈이 쓰러졌다더라. 마을 안악의 말에 소월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소월은 안악들을 밀치고 살인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소월의 다리에서 힘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시어머니 강씨가 아랫목도 아닌 차가운 윗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옆으로 돌아가 있었고 한쪽 팔이 대들보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매달린 명태를 향해 손을 뻗다가가 기력이 다해 쓰러진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어머니! 소월은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끌어안았습니다. 몸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빠져 잿빛이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자 아주 미약한 숨결이 느껴졌지만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가느다랐습니다. 소월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부엌 솥단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동이에 물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들보를 올려다본 소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명태 몸통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소월이 떠나기 전에는 20마리분의 몸통이 매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5-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소월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궁이 옆에 쌓여있는 것을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명태를 포뜬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어있는 작은 자루 하나. 소월은 그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은전 몇잎이 달그락거리며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루 안에는 은전 5-잎과 함께 꼬깃꼬깃 접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내 약방에 맡겨둔 약이 있으니 가져가거라. 대가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명태포로 바꾼 돈으로 약을 더 지어놓았다. 포는 장에 내다 팔았으니 값은 치렀다. 소월은 손에 쥔 쪽지가 떨려 글자가 춤을 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떠나보낸 뒤에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들보에 명태를 내려 포를 떠서 장에 팔고 그 돈으로 약을 추가로 지어 읍내 약방에 맡겨두셨던 것입니다. 사돈의 약값이 부족할까봐, 대가리 속 은전만으로는 모자랄까봐,
당신의 마지막 재산인 명태 몸통까지 팔아 약을 보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신 드실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명태도 다 팔았고 은전도 다 썼고 해초조차 동이 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사돈에게 줄 것을 주고 나니 당신의 몫은 맹물 한 바가지뿐이었던 것입니다. 맹물로 하루 이틀 사흘을 버티시다가 기력이 다해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눈 좀 뜨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소월은 시어머니의 손과 발을 미친 듯이 주물렀습니다. 차갑디 차가운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고 볼을 비비고 눈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소월은 품에서 명태 대가리 국물통을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직접 끓여 가져온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는 국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돈을 살리라고 보낸 명태 대가리가 이제 시어머니 자신을 살리는 국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소월은 시어머니의 상체를 일으켜 자신의 무릎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시어머니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소월은 울먹이며 국물을 자신의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아버지에게 약을 먹여드렸듯이 자신의 입술을 시어머니의 입에 맞대고 국물을 불어넣었습니다. 비릿한 명태 냄새와 짭조름한 국물 맛이 두 여인의 입술 사이에서 맴돌았습니다. 꿀꺽. 시어머니의 목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월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그렇게요. 잘하십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소월은 인내심을 가지고 국물을 떠먹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명태 대가리로 끓인 국물이 시어머니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은 마치 사랑이 한 바퀴 크게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통이 반쯤 비었을 무렵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힘겹게 눈이 떠졌습니다. 왔느냐?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였습니다. 예, 어머니. 왔습니다. 아버지 살려놓고 왔습니다. 사돈은 괜찮으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눈을 뜨고 내뱉는 첫마디가 또 사돈 걱정이었습니다. 소월은 눈물과 웃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예. 어머니 덕분에 약 드시고 기운 차리셨습니다. 명태대가리 국물도 드시고 입맛이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은혜에 통곡을 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야. 강 씨의 갈라진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소월이 시집 온 이래 처음으로 본 시어머니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소월은 시어머니를 살린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린 것은 시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사돈을 살리려고 보낸 명태대가리가 사돈의 딸인 며느리의 손을 거쳐 국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니 결국 시어머니는 자기가 뿌린 사랑을 자기가 거둔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아궁이에 남은 해초 부스러기를 모조리 긁어 모아 군부를 지폈습니다. 방바닥이 따뜻해지자 시어머니의 몸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시어머니와 한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어머니, 등 따뜻하십니까? 그래, 따뜻하구나.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뭐냐? 어머니께서 밤마다 명태 뱃속에 은전을 넣으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강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이놈의 년이 보고 있었구나.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리려고 말린 명태가 맞았다.
허나 해가 바뀌고 흉어가 계속되니 생각이 달라졌어.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였다. 죽은 남편은 명태가 없어도 서운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살아있는 며느리가 굶어 죽으면 그건 내가 산 사람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느냐. 소월은 이불 속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전은 내 평생 모은 것이다. 바다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둔 비상금이었는데 은행에 맡기면 도둑을 맞고 땅에 묻으면 쥐가 파먹을 것 같아 명태 뱃속에 넣어둔 거다. 세상에 명태 대가리 속 은전을 훔쳐갈 도둑이 어디 있겠느냐. 소월은 울음이 나오는 것을 꼭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게 명태를 못 준다고 하셨습니까? 은전이 들어있다고 알려주시면 될 것을. 네가 알면 안 됐어. 강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네가 은전을 알면 도중에 꺼냈을 것이고 그러면 명태 대가리까지 닫지 못한다. 나는 은전을 너한테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사돈 어른께 보내려 한 것이야. 사돈께서 직접 대가리를 손질하시다가 은전과 약재를 발견하시게 해야 했다. 그래야 양반 체면이 안 상하지 않겠느냐. 딸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시집 사돈이 보낸 생선 부산물에서 우연히 나왔다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소월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전을 숨기고 명태를 거부하고 대가리만 건네고 길에서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한 것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체면, 사돈의 자존심, 도적의 위험까지 모두 고려한 어촌할멈의 거칠지만 완벽한 사랑에 설계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소월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앙상한 가슴에서 해풍 냄새와 비린내와 명태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세상 어떤 향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씨가 투명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이 바보 같은 년이. 울기만 하면 뭐하겠냐. 내일 아침거리나 걱정해라. 그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손이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 어떤 비단결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세월은 바다의 물결처럼 도도히 흘렀습니다. 지독하던 흉어도 계절의 순리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었는지 그 이듬해 봄부터 바다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에 명태가 걸려들기 시작하자 명태골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봄바람과 함께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원양어선에 올라탔던 남편 해동이 돈을 벌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포구에서의 재회는 눈물바다였습니다. 해동은 아내 소월을 끌어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고 시어머니 강씨 앞에서는 큰 절을 올리며 불효를 빌었습니다. 강씨는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면서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놈아, 살아 돌아오면 됐다. 네 처가 이 집안 다 살렸으니 평생 머리를 못 들고 살아야 할 게다. 내륙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배진사가 약을 써서 완쾌하였다는 전갈과 함께 친정에서 보내온 보따리가 도착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쌀 한 대와 포목 한 필, 그리고 은비녀 대신 새 빗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배진사의 편지도 함께였습니다. 사돈 어르신 은혜에 천추만세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명태 대가리 속에 담아 보내주신 것은 은전이 아니라 이 늙은이의 목숨이었습니다. 미력 하나마 성의를 보내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딸 소월을 부탁드립니다. 강 씨는 편지를 읽고 코를 훌쩍이더니 투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나 참, 사돈 어른도 참. 보낼 것도 없으면서 격식만 차리시오. 하지만 그 편지를 접어 품속에 넣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소월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산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명태골은 다시 명태가 넘쳐나는 풍족한 마을이 되었고
소월과 해동 부부는 부지런히 일하여 마을에서 제일 넉넉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슬아에 아들, 딸을 두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하나같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소월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소월의 무릎 위에는 오래되어 빛이 바랜 마른 명태대가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보따리에서 유일하게 쪼개지 않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생선머리가 뭐예요? 왜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계세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소월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른 명태대가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갑오란다. 에이, 생선머리가 무슨 갑오예요. 비녀나 옷가락지가 갑오지.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소월은 웃으며 명태대가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대가리 속에는 할머니의 목숨이 들어있단다. 아니, 할머니 아버지의 목숨이고 할머니 시어머니의 사랑이고 두 집안의 인연이 들어있지. 소월은 먼 옛날 그 겨울의 이야기를 조근조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명태를 목숨처럼 지키던 시어머니 이야기, 명태 대가리를 짊어지고 산을 넘던 이야기, 대가리를 쪼개자 은전이 쏟아지던 이야기, 그리고 사돈을 살리려 당신은 굶어 쓰러지셨던 시어머니의 이야기.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명태 대가리 하나에 이토록 거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소월 할머니가 손주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한단다. 명태 대가리는 쓸모없는 찌꺼기라 하고 뼈다귀는 버릴 것이라 하고 비린내 나는 것은 더럽다 하지. 하지만 그 하찮아 보이는 것 속에 사람을 살리는 보물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법이다. 소월은 마른 명태 대가리를 가슴에 품으며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다. 금비녀보다 명태 대가리가 귀할 수 있고 비단보다 새끼줄이 따뜻할 수 있는 법이지.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이야.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명태 대가리에서도 황금이 나오고 비린내에서도 꽃향기가 나는 법이란다. 가을 햇살이 마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소월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로 갈매기 떼가 날고 있었고 포구에서는 만선기를 달고 돌아오는 어선의 뱃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월 할머니는 명태 대가리를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바다 냄새, 그 속에 섞인 명태 비린내가 오늘따라 유난히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가신 시어머니 강 씨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잘 살았다, 소월아. 참으로 장하고 아름답게 잘 살았다. 사랑은 그리고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린내 나는 명태 대가리 속에 숨겨보낸 은전처럼 누군가를 향한 진심은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두 어머니의 명태 이야기입니다. 겉이 하찮다 하여 속까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말이 거칠다 하여 마음까지 거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이의 체면까지 지켜주는 법이고 진정한 효도는 주는 이의 희생을 알아차리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 속 명태 대가리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가득 찬 행운과 사란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